요거 고객님 제가 그 연예인연합회 하고요. 페이도 기본적으로 처음 하는 일이어도 4,500만 원 정도는 처음부터 그냥 받고 기간이 지나면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너네 부모님을 다 막 사람을 보내서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었어요. 이런 시간부로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는 거예요.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 있어요. 20살 박구는 군입대를 앞두고 대학을 휴학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같이 휴학한 친구들은 매일 술도 마시고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그랬대요. 그런데 박군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면 취업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알바를 해서 돈을 좀 모으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군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같은 동네에 살던 고등학교 선배가 잠깐 보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뭐 별로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형님도 아닌데 뭐 웬일이지 이런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박군 앞으로 비싼 외제차가 한 대 서더니 한 남자가 내려요. 근데 그 남자의 모습을 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두르고 있고 아주 화려하게 보이는 남자였더래요. 근데 그 형이 바로 아까 전에 전화를 했던 그 형이었던 거죠. 그죠. 아 원래 이 형이 이렇게까지 부자였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이렇게 어리둥절했는데 일단은 이 형을 따라서 도착한 곳이 굉장히 고급 일식집이었다고 합니다. 박군도 태어나서 이런 일식집은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신나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 형이 쓱 본론을 꺼내더랍니다. 지난번에 내가 말한 거 생각 좀 해봤냐고. 우리 누나 봤지? 누나 남친이 중국에서 옷 파는데 장사가 무지 잘 된대. 누나의 남자친구가 중국에서 명품옷 관련 크게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판매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할 생각 없냐고 물어봤고 페이도 기본적으로 처음 하는 일이어도 4,500만 원 정도는 처음부터 그냥 받고 기간이 지나면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자기가 좀 친한 사람 몇 명하고 본인도 이제 같이 중국에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도 얘기했어요. 물론 박군도 조금은 망설여졌대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이게 갑자기 중국이라니까. 그죠. 그리고 막상 거기까지 갔는데 이 형이 월 500원 못 주겠다 이런 딴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국까지 갔는데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비행기표 값도 못 받아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의구심이 들었지만 박구는 이날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왜냐면 이 형을 보니까 엄청 고급 외제차에 명품 시계, 막 옷 이런 걸 보니까 이 형의 말에 믿음이 생긴 거죠. 아 진짜 돈을 확실히 많이 벌긴 하는구나. 믿음이 생겼으니까. 클런치 가방에 현금도 엄청 많이 들고 다니고 엄청 돈을 잘 버는 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갈 때 필요한 물품 같은 것도 사라고 현금 한 100만 원 정도를 그대로 줘서 그걸로 이제 물품 같은 걸 샀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출국 당일이 됐습니다. 공항에 갔더니 박군 외에도 4명의 청년이 더 도착해 있더래요. 다 이 박군처럼 그 형님의 제안을 받고 그 공항에 다 나온 거였어요. 네, 그렇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박군은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여행 가는 기분도 들었다고 하고요. 여행이죠. 네, 그렇게 중국 연길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마중 나온다던 직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온몸에 막 문신을 한 막 이게 등치 좋은 형님들이 나오더니 박군과 청년들을 딱 부르는 겁니다. 왜 저런 사람들이 나왔지? 라고 또 이렇게 의구심이 계속 들지만 일단은 이 사람들을 따라서 차를 타고 사무실로 이동을 했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거는 바로 이 사무실이란 공간이었어요. 일할 사무실이 이게 시내에서도 꽤 떨어진 한 시골 마을의 대저택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사무실이라고? 이때쯤이라도 발을 뺐으면 좋았으련만. 일단은 뭐 어리둥절하고 의구심이 들지만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근데 눈앞에는 상상도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여기는 희망저축은행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쪽으로 대출 문의가 들어와서 연락드렸어요. 네네 고객님. 네. 150만 원 입금 확인했습니다. 네. 예, 그럼 주민번호 앞자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고객님 여보세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문신의 거구의 남자들, 사무실, 전화기, 감이 오시죠? 이 박군이 이 쇼핑몰 회사라고 믿고 간 그곳은 다름 아닌 보이스피싱 콜센터였어요. 근데 이게 뭐 말이 사무실이지 그냥 뭐 책상, 뭐 컴퓨터, 그리고 전화기 딱 그냥 딸랑 그것만 있었대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거기서 막 전화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더 수상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에 머리가 거의 대부분 다 빡빡 머리로 밀려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던 말던 그냥 열심히 계속 무표정으로 일만 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알고 보니까 거실에서 막 전화를 하고 있던 이 콜센터 사람들 역시 박군처럼 취업 사기를 당해서 다 여기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비자도 다 만료돼가지고 심지어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거기 감금돼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군의 눈에는 그곳이 그냥 커다란 감옥, 교도소 같았답니다. 현관문에는 대형 자물쇠가 걸려 있고 이 보이는 창문이란 창문은 죄다 나무 판자로 막혀 있었대요. 말 그대로 진짜 감옥이죠. 이 문신한 조직원들이 일단 박군과 청년들의 휴대폰 그리고 여권 그거부터 뺏었고요. 그리고 일단 두려우니까 박군은 뜬 눈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됩니다. 일단 매일 아침 7시 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체조로 하루를 시작했대요. 그리고는 한국의 은행들이 문을 여는 시간 아침 9시, 그러니까 중국 시간으로는 아침 8시. 이 보이스피싱 콜센터가 한국의 은행들과 같은 시간에 영업을 시작해요. 그리고 한국 은행들이 영업이 끝나면은 그제서야 보이스피싱 콜센터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은행 영업 시간 동안에 청년들은 정말 벌벌 떨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야만 했답니다. 왜냐면 조금만 실수를 해도 아주 끔찍한 폭행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이들 요게 일이야라이니 장난하는 게야. 기본적으로 욕설은 엄청나게 들었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다던가 그러면 뺨을 때린다던가 머리를 때린다던가 야구 방망이 같은 걸로 체벌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엄청 흔하게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화상 자국이 좀 심한 조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예전에 여기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총책이 커피포트기에 물을 끓여서 그 물을 그대로 얼굴이나 몸에 부어버려서 이런 화상 자국이 생겼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와, 이게 아니 뭐 무슨 따뜻한 뭐 조금 뜨거운 물도 아니고 이런 사람 몸에 끓는 물을 이게 부었다라는 건 이거 진짜 이게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이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 가장 심하대요. 근데 저 정도면은 거의 고문이죠, 이거. 끔찍한 고문이죠. 예. 근데 이렇게 그냥 정말 뭣도 모르는 어린 청년들이 명문도 모르고 끌려가서 감금 당한 채 폭행을 당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걸고 있을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빼내는 사람들을 상담책이라고 불렀대요. 상담체. 예. 최근엔 이렇게 해외 취업, 고액 알바로 청년들을 유인해서 이 상담책으로 쓰는 조직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아예 없는 데다가 또 당장에 일자리가 급한 그런 청년들을 노리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게 진짜 멀쩡한 사람을 중국으로 불러다가 감금하고 폭행하고 그러다가 불법 체류자를 만들어서 또 이거 보이스피싱 가당하면 범죄자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너무 나쁜 놈들인데.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이런 청년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이렇게 일을 시켰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근데 그게 이 멘트지 하나면 다 된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한 멘트지인데
이게 일종의 대본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뭐 작품할 때 받는 그런 대본 같은 형식인 거죠. 근데 진짜 얼마나 이 사람들도 열심히 멘트를 고치고 연습을 했는지 아주 필기로 빼곡하죠. 내용도 이게 보면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면, 그럼 저희가 마이너스 대출권으로 진행 도와드릴게요. 거래 실적 쌓는 방법으로 상환 능력 평가 진행해 드릴 거예요. 전직 은행원들에게까지 이 멘트지를 감수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읽어도 깜쪽 같은 완벽하게 설계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죠. 아, 이제 좀 납득이 되네요. 이게 이 정도로 치밀하게 만들어진 정말 완벽한 대본이 있으니까 그냥 그 어린 청년들을 상담책으로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오래 일한 조직원들이나 팀장들이 1대1로 이제 마크를 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었었고, 말투가 조금이라도 실제 상담원 말투처럼 안 들리거나 대본을 못 외운다거나 하면은 뺨을 때리고, 한국에 있는 너네 부모님을 다 막 사람을 보내서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었어요. 밤낮으로 좀 강압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한 3일 정도에 전부 다 외우고 일하는 것도 다 알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잔인한 대출 사기 시나리오를 처음 만든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대한민국 1세대 보이스피싱의 대명사, 바로 김미영 팀장입니다. 김미영 팀장, 정말 유명하신 분이, 저희보다 더 유명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김미영 팀장입니다로 시작하는 대출 문자, 아마 한 번씩은 다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이 문자에 속은 사람만 수만 명이 넘고요. 이 피해 금액만 한 40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김미영 팀장 이름이 너무 유명해져서 실제 현실 세계의 다른 김미영 팀장들이 막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하고 그랬다네요. 참 우픈 이야기네요. 이 가짜 김미영 팀장은 2021년 10월에 검거됐어요. 근데 잡고 보니 이게 기가 막혀요. 이 김미영 팀장의 이름은 사실은 박모모 씨, 50대, 게다가 50대 남성인데, 이 사람 전직이 뭔지 아세요? 경찰이랍니다. 게다가 그것도 사이버 수사대 출신. 이 보이스피싱 이 범죄자들을 잡던 경찰이 아예 그냥 자기가 보이스피싱 이 조직을 차린 거잖아요. 참 정말 너무 어이가 없죠. 이게 이제 납득이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나리오가 치밀하고 완벽하고 모든 설계가 이렇게 다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는 제2의 제3의 김미영 팀장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박군도 총책의 지시대로 하루 평균 300명에서 400명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300~400번을 하루 종일 걸어서 또 그중에 최소한 3~4번 정도는 성사를 시켜야 된대요. 그렇게 안 되면 끔찍한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기도 이게 너무 나쁜 짓인 걸 알면서도 이제 살기 위해서 계속 전화를 하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박군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해서 자수를 해야겠다라고요. 회식 같은 개념으로 이제 술을 마시는 날이었는데, 그 문 앞을 지키던 사람까지 회식에 참여해서 취한 상태로 이제 잠을 자는 걸 보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탈출을 하게 됐어요. 3층 높이 정도의 발코니에서 뛰어내렸는데, 지금 잡히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정말 힘들고 무서웠었습니다. 자수를 해서 처벌을 받고 또 거기 있던 조직원들이 좀 잡혀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바로 자수를 결심했었어요. 박군의 자수 덕에 이 연기일 조직에 대한 경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80여 명의 조직원들이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놈들이가 아주 악명 높은 놈들이었어요. 이게 중국뿐만이 아니라 태국, 필리핀에도 이런 콜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던 중이었던 거죠.
2015년 12월경 중국 청도에서 결성되어 2018년경까지 중국 영길시와 훈춘시 등지에 9개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운영된 조직이고요. 피해자 300여 명의 피해 금액은 6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검거된 조직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세요? 이제 막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박군처럼 그런 19세 청년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제 막 군대를 제대한 한 25세 전후의 그런 청년들이었답니다. 저는 수사관이다 보니까 피해자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은 걔네들의 행위 자체는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런 생각이지만 걔네들 가담 경위를 봤을 때는 고액 알바다 많은 돈을 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가지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범행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군은 지금도 이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런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인터뷰를 결심한 거였고요. 그런데 이 잔혹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평범했던 청년들을 한순간 범죄자로 타락시키는 일이 지금 이 순간 타국에서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받고 조직에 전달하는 사람을 현금 수거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에서 이 현금 수거책을 검거하고 보니까 이 대부분이 20, 30대 청년이었대요. 더 놀라운 건 이 중 상당수가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어제 범죄 현장에서 김씨 명의통장이 나왔는데요. 예, 요거 그 600만 원 사용 안 하신 거 맞으시죠? 예, 요거 고객님 제가 그 연예인연합회 하고요. 지금 사건 같은 경우는 근데 사장님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가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해결을 하려고 지금 연락을 드린 거지 원인 앞으로 모든 걸 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점은 저희는 이런 시간 보러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는 거예요.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 있어요. 보이스피싱 얘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무엇보다 이 청년들의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한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처럼 인생을 이용당한 이런 청년들이 이렇게 많다는 그런 사실을요. 더 큰 문제는 이 청년들의 삶을 짓밟고 그들의 영혼을 파괴시킨 이 나쁜 놈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들을 검거하는 게 여전히 아주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다 어디 숨어 있을까요? 뭐 또 어디에선가 이 젊은 청년들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게끔 하고 있겠죠. 편집자가 웃고 지금 청년들 모두가 기다려 그 순간들 애고 계속